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 전국 최저가 썰밥몰을 오픈했습니다. 유통마진을 줄여 쿠팡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제 얼굴보다 큰 고소한 백굴비를 오미 3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품을 클릭해주세요.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경기도에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평범하다고는 했지만 사실 제 인생은 한 번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엄마는 오랫동안 아프셨고 늘 돈이 없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알바를 달고 살았어요.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저한텐 전부 사치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기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엄마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엄마도 남한테 손 안 벌리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결하자, 그게 엄마 입버릇이었어요.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갚지예요? 편하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스스로 해결하는데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빚지는 것도 싫고 내 문제는 내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사연을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 쓰기로 한 건 엄마 때문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온 분이거든요. 혼자 가슴에 묻고 딸한테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갑자기 터져버린 그날의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간 아버지가 저녁에 싸늘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요. 보험도 없었고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엄마와 저 딱 둘만 남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 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햇빛이 안 들어서 곰팡이가 피고 겨울이면 창문에 성에가 끼는 그런 집이요. 엄마는 새벽부터 식당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 가고 저녁엔 출장 뷔페 보조일까지 나갔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을 거예요. 저는 학교 끝나면 혼자 집에 와서 찬밥에 김치를 올려 먹으며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돌아오면 새벽 2시쯤이었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제가 12살쯤 됐을 때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부엌바닥에 누워 있더라고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어려서 구급차를 부르는 법도 제대로 모르던 제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던 그 순간이 생생해요. 병원에서는 면역 이상이랑 신장 기능 저하라고 했어요. 치료는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우리 형편으론 감당할 수가 없었죠.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든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엄마 얼굴을 보고 알았죠. 절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디선가 매달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솔 나눔재단이라는 곳에서 온 후원금이었어요. 학비와 생활비, 엄마 치료비까지 포함돼 있었죠. 다만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사실 엄마는 동네에서 꽤 유명한 분이셨어요. 음식의 신이라고까지 하면 과장이겠지만 손맛이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변변한 재료가 없어도 엄마가 하면 근사한 한 끼가 됐죠. 동네에 경조사가 있으면 순덕씨 좀 불러와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그 솜씨로 돈을 벌기 시작하셨어요. 이바지 음식 주문을 받고 돌잔치 음식을 만들고 출장 뷔페 보조로 나가고 큰 집안 행사에도 소개받아서 가셨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이는 뒷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엄마 모습이에요. 밤을 꼬박 새워 음식을 준비하고도 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이게 간이 괜찮으려나?
짜다고 하진 않겠지? 혼잣말하면서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맛을 보고 간을 다시 하고 그게 엄마였어요. 작은 일이라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엄마가 쓰러진 다음에도 저한테 해주는 밥만큼은 절대 대충 안 하셨어요. 몸이 아파서 온종일 누워 계시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꼭 부엌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엄마, 아픈데 그냥 대충 사서 먹자. 그러다 또 쓰러지면 어쩌려고. 밥이 힘이야. 그렇게 한 끼 때우면 배는 차도 마음이 안 차는 거야. 엄마가 해야지.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엄마한테는 음식이 곧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텐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왼손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거나 손목까지 오는 장갑을 끼고 다니셨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 손 왜 가려? 하고 물으면 대답은 늘 같았어요. 옛날에 그냥 다쳤어. 보기 싫으니까 가리는 거야. 그런데 가끔 소매가 올라가서 그 흉터가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엄마 표정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느꼈어요. 길게 패인 자국이 손등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그냥 다친 거라고 하기엔 심했거든요. 하지만 더 물어보면 항상 말을 돌렸어요. 근데 그냥 엄마에게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느껴서 굳이 묻지 않으려고 했죠. 아마 재단의 후원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 덕분에 엄마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학비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졸업하고 나서 저는 식품 유통회사에 취직했어요. 대단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재단에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후원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건진 알 수 없었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죠. 제가 열심히 살아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매번 그런 다짐들을 썼어요. 빚지는 게 싫은 우리 모녀가 매달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어요. 언젠가 꼭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받은 만큼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한 번씩 재단에서도 편지가 왔는데 항상 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해가 갈수록 그 문장이 점점 신경 쓰이더라고요. 후원받는 사람은 저인데 왜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건지. 한 번은 재단에 직접 전화한 적도 있어요. 후원자분에 대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셔서 저희도 후원자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 답변뿐이었어요. 더 이상 알 방법도 없었고요. 근데 이상했던 건 엄마 반응이에요. 엄마는 후원에 대해서 묘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고맙다고 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하는 느낌이었고 후원 편지가 올 때마다 읽다가 말고 조용히 접어두시곤 했어요. 엄마, 나 나중에 돈 벌면 내가 꼭 후원자분 찾아서 인사드릴 거야. 아이, 뭘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살면 되지. 굳이 찾을 필요가 있어? 엄마 태도가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좀 더 밀어붙인 적이 있어요. 엄마, 이분이 아니었으면 나 대학도 못 갔어. 그럼 한 번이라도 찾아뵈야 하지 않아? 수진아, 힘든 애들 여러 도와주는 지원이라니까 찾지 마. 찾으면 안 돼. 찾으면 안 된다는 말이 좀 이상했지만 그때는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이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엄마가 남한테 신세지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 분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9이 되던 해 제 인생의 첫 번째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어요. 하필이면 제 인생의 가장 재수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회사에서 새로 따낸 납품 미팅이 있었어요.
상대는 업계에서 꽤 큰 식품 회사였는데 저는 우리 쪽 실무 담당으로 미팅에 나갔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는데도 서류에 눈을 안 떼는 거예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들었는데 표정이 너무 무미건조하더라고요. 그 회사 전무라고 하더라고요. 30 중반쯤 보였는데 차갑고 깐깐하고 말도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이었죠. 미팅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쪽에서 납품 단가를 깎으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빠듯한 실정이었거든요. 원가를 설명했는데도 낮출 여지가 있지 않냐는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더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더 내리면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 전무라는 사람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저를 보더라고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마 자기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었나 봐요. 옆에 앉은 그쪽 직원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결국 돌아오자마자 상사한테 불려가서 엄청 깨졌어요. 너 거기 전무한테 대든 거야? 우리한테 얼마나 큰 거래처인데 일을 이렇게 처리해?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가에 납품하면 결국 품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지만 이 직장 생활이란 게 옳고 그름보다는 힘의 논리가 먼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날 밤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투덜댔어요. 오늘 진짜 재수없는 사람 만났다? 아니, 사람이 감정이 없어 보이더라니까? 너 이 회사 사람이야? 그때 말한 식품회사 있잖아. 거기 전무라는데 찔려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그 순간 엄마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그래, 뭐 큰 회사 사람들이 원래 다 그렇지. 그나저나 주말에 어디 간다면서. 엄마가 급히 말을 돌리더라고요. 별거 아닌 대화긴 했는데 그때 본 그 미묘한 경직을 분명히 봤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 밖의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그 회사에서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전무가 제 제안서를 다시 꼼꼼히 검토한 뒤에 내부 회의에서 미뤄줬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 미팅이 이어지면서 그 사람을 몇 번 더 마주쳤는데 만날수록 처음 인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회의 때는 날카롭고 꼼꼼했지만 과묵하고 은근히 배려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내에서 그 사람은 FM으로 불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워낙 원칙을 중요시하다 보니 융통성이 없다,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사내에서 외로운 위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압박까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외로움이 어딘가 모르게 저와 닮았다고 느꼈어요. 자기 기준이 확고해서 외로운 사람, 타협을 못해서가 아니라 타협하면 안 되는 선을 아는 사람인 거죠. 얼마 뒤에는 제가 야근하고 있었는데 책상 위에 갈비탕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근처 식당에서 포장해 온 것 같았는데 위에 무심하게 메모만 하나 붙어 있었어요. 밥은 먹고 일하세요. 딱 그것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순간 울컥했어요. 엄마가 하는 말과 똑같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밥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했던 엄마 말이 겹치면서 코끝이 찡해졌어요. 그 뒤로 우리 사이 거리가 급격히 좁아졌어요. 점심을 같이 먹게 됐고 퇴근 후에 가끔 같이 걷기도 했고 조심스럽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철저히 숨겼어요. 아픈 엄마와 반지하 집, 재단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 여기서 가깝다며 엉뚱한 곳에서 내려 걸어가곤 했어요.
아마 그 사람도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피하면 캐묻지는 않았어요. 뭐든 그렇게 가만히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죠. 얼마 뒤 엄마한테도 슬쩍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요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 그 말에 엄마가 반찬을 놓다가 고개를 드셨어요. 뭐? 어떤 사람인데? 회사에서 만났어. 좀 무뚝뚝하긴 한데 겪어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야. 회사면 너희 회사? 아니, 그때 말한 그 식품회사. 전에 미팅 갔다가 재수없다고 했잖아. 거기야. 그 순간 엄마 손이 멈추는 게 보였어요.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 큰 회사? 그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묻지도 않으셨어요. 보통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몇 살이냐, 부모는 뭐 하시냐 물어볼 법도 한데요. 그냥 끝이었어요. 얼마 뒤 또 한 번 예고 없는 사고가 터졌어요. 아침이라 저는 출근 준비하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뭘 하고 계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요. 돌아보니 엄마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12살 때 그 아침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누운 엄마.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다른 건 제가 더 이상 12살이 아니라는 것뿐이었죠. 구급차를 부르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면서 당장 입원과 정밀 검사까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비 견적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모아둔 돈으론 한 달 입원비도 안 됐거든요. 대출이라도 받을까? 보험은 안 되나? 머릿속에서 숫자만 빙빙 돌았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회사에 연락하고 쭉 병원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사람한텐 연락을 못했어요. 연락해서 뭐라고 할 건데요. 엄마가 입원했는데 돈이 없다고요? 차라리 혀를 깨물지 싶었어요. 절대 이런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초라하고 궁핍하고 한없이 작아진 제 모습을요. 그런데 오후쯤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고개를 드니 그 사람이었어요. 양복 차림 그대로 숨이 좀 가쁜 것 보니 뛰어온 것 같더라고요. 결근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안 받으니 동료한테 병원을 알아낸 거죠. 왜 왔어? 가. 저는 반사적으로 차갑게 밀어냈어요. 가라니까. 엄마한테 당신 이야기도 안 했어. 그러니까 가. 안 가. 힘든 사람 두고 어딜 가. 그 사람이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었어요. 그 침묵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누군가 제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만 알 거예요. 나중엔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엄마가 아파. 원래 신장이 안 좋았는데 더 나빠졌대.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 사실 반지하에 살아. 재단 후원 받으면서 겨우 살고 있고 엄마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는 형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준수 씨는 상상도 못할 삶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것들을 전부 쏟아내며 병원 대기실에서 엉엉 울었어요. 가만히 제 말을 듣던 그 사람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알았어. 다 들었고 됐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 먼저 밥부터 먹자. 엄마 같았어요. 이 사람은 뭐든 밥부터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병원 식당에서 된장찌개 정식을 시켜놓고 제가 먹을 때까지 지켜봤어요. 저는 밥맛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더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떠넣었어요. 엄마 말처럼 밥 먹어야 이기는 거라고 되뇌면서요. 다행히 엄마 상태는 안정돼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간병 의자에 앉아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입원비까지 전부 선납해놨다는 걸요. 병원 로비에서 그 사람을 붙잡고 따졌어요.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나한테 왜 이래? 동정이야? 불쌍해? 나 준수 씨한테 이 돈 안 받아. 당장 취소해. 취소 안 해. 아니 못해. 왜?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그리고 어머니 치료하려면 그 돈 필요하잖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난 당신 동정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왜 말도 없이 그래? 동정이면 내가 왜 너를 만나? 나한테 뭔가 숨긴다는 거 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 사는지 형편이 어떤지 다 짐작하고 있었어. 근데 네가 말할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야. 그게 동정이야? 그 사람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네가 반지하에 살든 후원을 받든 그게 뭐? 난 너를 좋아하는 거야. 무슨 상관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 뒤에 숨어있던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괜한 자존심을 부리면서 밀어내는데도 끝까지 제 곁에 있겠다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엄마가 병실에서 눈을 떴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좀 안정이 되셨을 때 제 옆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셨어요. 아니, 옆에는 누구야? 엄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걱정된다고 같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해 당당히 말한 거였어요. 엄마가 그 사람을 찬찬히 바라보셨어요. 뭔가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 깊이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밥은 잘 먹어? 나중에 집 한번 놀러와. 그 사람이 자세를 바로 하고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뭐든 다 잘 먹습니다. 언제든 불러만 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엄마 미소였어요. 다행히 엄마 상태도 안정되고 퇴원 날짜도 바로 잡혔어요. 저는 회사에 복귀했고 그 사람과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반지하 집도 보여줬고 엄마 병 이야기부터 재단 후원 받는 것도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 병원 옥상에서 그 사람이 제 옆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네 옆에 평생 있고 싶어. 프로포즈 치고는 너무 담백하죠? 반지도 없었고 꽃도 없었고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옥상 바람 맞으면서 나란히 서서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 사람다웠어요.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딱 할 말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집안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결혼하려면 서로 부모님께도 인사를 해야 하니까요. 회장님,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도 인사시켜줄게. 그 사람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건 사귀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아버지 말만 나오면 말수가 없어졌죠. 한 번은 사이가 어떻냐 물으니까 돌아온 대답이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별로 없어. 그냥 속을 잘 모르겠는 분이야. 회사에서는 회장님, 집에서는 말을 잘 안 했대요. 어릴 때부터 서재에 들어박혀 혼자 뭘 하셨다고. 무섭거나 나쁜 분은 아닌데 항상 속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아버지가 한솔재단 만들 때도 그랬어. 왜 갑자기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처음에는 그냥 사업 차원이겠거니 했는데 요즘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한솔재단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라고? 응. 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짜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나 그 재단에서 후원받고 자랐어. 그 사람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항상 덤덤하던 사람이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그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20년간 나를 키워준 돈이 바로 이 사람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 엄마 치료비, 학비, 생활비도 전부 이 집안 돈인데 그럼 나와 이 사람의 만남은 뭐지? 이 결혼 못해. 안 되겠어. 제가 먼저 말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봐. 거기서 후원받던 사람이 후원자 아들한테 시집 간다고? 다 뭐라고 하겠어? 아니, 당신 식구들도 진짜 우리가 좋아한데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게 왜 우리 사이를 바꿔? 내가 너를 만난 건 재단이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남들은 그렇게 안 본다고. 제가 소리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 남들이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인데. 난 그런 문제로 당신 놓치기 싫어. 저는 그 손에 뿌리쳤어요. 이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때는 자존심이 더 먼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재단에서 후원받은 사람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사람 옆에 서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뭐가 들릴까 긴장하면서요. 그러다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이름이 뭐니? 이수진이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후원받았다는 거 알면 반대하실 거예요? 또 이어진 침묵.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어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그 아이 꼭 데려와라.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 사람도 절 보며 그랬죠. 봐, 들었지? 아버지 반대한다고 안 하잖아. 난 무조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데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님이 가족이랑 측근들을 불러 모은 뒤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하셨대요. 준수 혼사 진행하게 해. 그리고 이 건은 더 이상은 논의하지 않을 거니까 말 꺼내지 마. 그 말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30년 넘게 회장님 옆을 지킨 최 부장이라는 분이 가장 먼저 나서서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분이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집안인지 알아보셨습니까? 그리고 후원 대상자를 며느리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친척들도 나서서 거들었대요. 집안 체면이 있지. 세상에 좋은 집안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건데 반지하 살던 후원자가 시집 온다는 게 말이 돼? 예상했던 반응들이었어요. 아니, 예상보다 더했죠. 저도 이걸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게 낙인처럼 찍힐 거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밖으로 퍼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전 맞선녀들이 교묘하게 정보를 흘린 탓에 회사부터 시작해 그 사람 주변까지 다 시끄러웠거든요. 그 여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더라고. 은혜를 모르는 거지. 출근하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절 보면 하던 얘기를 멈추고 거래처 사람들 눈빛도 묘하게 바뀌고 다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동료 2명이 대화하는 말도 들리는 거예요. 걔 완전 신데렐라 작전이지.
후원받던 애가 후원자 아들한테 잘 보여서 성공한 거야. 대단하다 진짜. 그 정도면 인생 역전 프로젝트 아니야? 동정심이 아직도 먹히나?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본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나 때문에 당신 집안이랑 회사까지 이 난리인데 우리 그냥 결혼 미루자.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루는 게 아니라 또 겁나서 포기하려는 거지.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그건 안 돼. 그럼 우리가 지는 거야. 그 사람들 말대로 해주는 꼴이잖아. 그 사람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무뚝뚝하지만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 안 꺾이는 사람이라 더 단단해진 걸 느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면이 고맙기도 했지만 무섭기도 했어요. 이 사람한테 기대기 시작하면 나중에 무너질 때 더 크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평생 혼자 버텨온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절벽 끝에서 한 발을 내딛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요. 그래도 그런 소문은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둘은 아는 진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정작 저를 무너뜨린 건 그런 사람들이 아닌 엄마였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 상태가 좀 괜찮은 날이었어요. 퇴원하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얼굴빛이 좀 돌아온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뭔데? 그 사람 있잖아. 병원에서 인사한 사람.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표정이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이미 예감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군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식품회사 회장님이 아버지야. 그리고 그 회장님이 만든 재단이 있는데 그게 한솔 재단이야. 엄마 얼굴이 순식간에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우리한테 20년 동안 후원해준 그 재단, 그걸 만든 사람이 그 사람 아버지야. 저는 엄마가 놀라시겠지만 한편으론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20년간 우릴 도와준 은인의 아들과 결혼한다니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거잖아요. 감사 인사를 드릴 기회가 생긴 거기도 하고요. 근데 엄마 반응은 제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안 돼. 그 집안은 안 돼. 엄마, 왜? 그 사람이 회장님한테 말했는데 오히려 우리 편에 서주셨어. 더 말할 것도 없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닫았는데 저는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제 편이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엄마는 결혼 얘기만 꺼내면 입을 다무셨어요. 밥을 차려주시고 청소를 하시고 평소처럼 지내시는데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저도 지쳐 있었고 이대로 결혼이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엄마 전화가 울렸어요. 옆에서 보니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더라고요. 한참을 듣고만 있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누군데 그렇게 놀라? 회장님이라네. 심장이 철렁했어요. 회장님이 엄마한테 직접 전화까지 했다니.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람이 알려드렸겠죠? 저는 긴장해서 침을 삼키며 물었어요. 왜? 뭐라고 하셨는데?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고. 애들 이야기라도 들어는 보자고 그러네. 그래서 엄마 뭐라고 했어? 엄마가 대답을 안 하셨어요. 한참을 창밖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회장님이 자식 걱정되는 마음 이해한다면서 설득을 해주셨더라고요.
대기업 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날 밤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죠. 수진아, 상견례 가자.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눈에 여러 감정이 오갔어요. 걱정, 슬픔, 체념,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각오 같은 것. 오래 침묵하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상견례 전날 밤 저도 긴장돼서 잠이 안 왔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엄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뭔가에 이끌리듯 그쪽으로 살금살금 발을 옮겼어요. 문틈으로 보니 엄마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손에 들린 작은 아기 옷이 있었어요. 하얀색 베넷 저고리인데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것처럼 깨끗하고 그만큼 오래된 거였어요. 그러더니 엄마가 아기 옷을 가슴에 안았어요.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우셨어요.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울음을 삼키는 거였죠. 그렇게 한참을 아기 옷을 가슴에 안은 채 우셨어요. 저는 숨을 참고 서 있었어요. 저게 내 아기 때 옷인가 보다. 딸이 시집 간다니까 엄마가 만감이 교차하시는 거겠지. 내가 아기였을 때 입었던 옷을 꺼내놓고 그때 생각에 우시는 거겠지. 혼자 키워온 딸이 드디어 시집 가는데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거겠지.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불 속에 누워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상견례 당일 아침, 엄마도 긴장된 탓인지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단정하게 차려 입으셨어요. 화려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옷이었죠.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시고 옅은 화장도 하셨어요. 엄마가 화장하는 걸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 왼손 소매를 신경 쓰시는 거예요. 여러 번 당겨내리고 확인하고 또 당기고. 엄마 안 가려도 돼. 좀 보이면 어떻다고. 아이 그냥 좀 추워서.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서기 전 엄마는 거울 앞에 서시더니 자기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거울 속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20년이구나. 택시를 잡아 타고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엄마 손이 얼음장 같더라고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많이 긴장했어? 괜찮아. 나도 되게 떨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뭐야 갑자기. 당연히 알지. 그래, 그럼 됐어. 이상했어요. 상견례 가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았는데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말 같았거든요. 몇 분 뒤 차가 한정식 집 앞에 멈췄어요. 저는 엄마를 부축하며 내렸죠. 유독 그날따라 엄마 발걸음이 느렸어요. 안내받은 곳으로 갔더니 안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처럼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고 회장님은 단정한 양복 차림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70대 초반의 연세에도 눈빛이 또렷하신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이수진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어요. 근데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협상을 해오신 분이 긴장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뒤에 있던 엄마 팔을 잡고 부축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회장님이 엄마를 보더니 일어서 다가오셨어요. 인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셨어요. 상견례 자리니까 어른끼리 악수를 하시려는 거였죠. 엄마가 잠깐 망설이다가 손을 내미셨어요. 회장님이 두 손으로 감싸 잡으셨어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회장님은 엄마 손을 잡은 채 자리를 안내하려고 옆으로 비켜났어요. 그때였어요. 엄마가 악수한 손을 빼면서 몸을 돌리는 순간 왼쪽 소매가 살짝 밀려 올라간 거예요. 악수하면서 오른팔 쪽에 신경을 쓰느라 왼쪽 소매를 미처 챙기지 못하신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오래된 흉터가 드러났어요. 회장님 시선이 거기에 멈추더라고요.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고 있었어요. 미소가 사라지고 눈이 커지고 얼굴에 혈기가 빠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그러더니 단숨에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버지, 앉으세요. 그 사람이 놀라서 불렀어요. 근데 회장님은 아들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선이 엄마한테 고정된 채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테이블을 돌아서 한 발 한 발 엄마 쪽으로 오셨어요.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엄마 앞으로 가려다가 멈춰섰어요.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엄마 앞에 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얼어붙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장님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오열이 터졌어요. 그것도 조용한 오열이 아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은인! 회장님이 겨우 한마디를 꺼내셨어요. 은인을 이렇게 다시 뵙습니다.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고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회장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죠.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도 제 옆으로 오더니 제 팔을 잡았어요. 우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회장님이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말을 시작하셨어요. 20년 전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큰 만찬이었지. 출장 음식을 준비해 줄 분들이 집에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 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심장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막내를 맡아서 보던 도우미가 정신이 없으니까 어린애를 혼자 둔 거야. 회장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어요. 그때 집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집이라 연못이 커서 어른 가슴팍까지 차는 깊이였는데 내가 막내는 절대 거기로 못 가게 했었지. 그날 애가 잉어를 보겠다고 바닥에 엎드려서 놀다가 연못에 빠졌어. 그 어린애가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못 본 거야.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셨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근데 한 분이 막내를 보고 뛰어갔어. 맨발로 거길 뛰어들어서 애를 끌어올렸지. 여기까지는 듣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음 말에서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분은 임신 중이셨고 방 안에 공기가 얼었어요. 제 옆에서 그 사람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를 끌어올리려는데 겁먹은 애가 허우적대니까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바닥에 이끼에 미끄러져서 올라오다 또 가라앉고 가장자리에 쌓아둔 자연석에 배까지 부딪히고 손도 다 찢어진 그 와중에 애를 놓지 않고 있었어. 아이를 연못 밖으로 올려놓을 때까지. 회장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는 멍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어요. 눈물이 턱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닦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죠. 마치 20년간 준비해온 말 같았죠. 그래, 그 집 막내딸이 물에 빠진 걸 엄마가 꺼냈어. 그때 엄마 뱃속에 애가 있었고. 아기? 그래, 네 동생.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방 안이 정적에 잠겼어요. 시계 소리만 들렸죠. 제 눈이 천천히 커지고 있었어요. 내 동생? 그 순간 어젯밤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엄마가 옷장에서 꺼낸 작은 아기 옷, 가슴에 안고 울던 모습. 그게 내 아기 때 옷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옷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태어나지 못한 내 동생 옷이었던 거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절 붙잡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 20년치 기억이 한꺼번에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가린 왼손의 흉터, 결혼을 반대하던 이유, 새벽에 아기 옷을 가슴에 안고 울던 것까지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걸 겨우 짜냈어요. 엄마, 나한테 동생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지금까지 혼자 안고 살았어? 저는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았어요. 엄마 몸이 너무 마르고 가벼웠어요. 이 작은 몸으로 긴 세월을 버텨온 거예요. 남의 아이를 살리고 그러다가 자기 아이를 잃고 몸이 망가지고 그 모든 걸 혼자 삼키면서. 회장님이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이으셨어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로요. 그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드셨는지 난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남의 집에 하루 일하러 온 분이 임신한 몸으로 깊은 물에 뛰어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장님이 엄마를 가만히 바라보셨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우리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뛰어든 이유를. 저는 엄마를 아는 채로 고개를 돌려 회장님을 봤어요. 우리 막내 이름이 수진이요. 그 이야기에 시간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막내딸 이름도 정수진이요.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 얼굴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빛이 떠올랐어요. 엄마?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네 아버지 막 돌아가셨을 때야. 뱃속에 애가 있는데 당장 돈을 벌어야 하니까 몸이 어떻든 일을 나간 거지. 그날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 엄마 목소리가 아주 낮았어요. 몇십 년 만에 처음 꺼내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어요. 수진아 수진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귀를 의심했지. 우리 딸 이름도 수진인데 여기서 왜 내 딸 이름이 나오지 하고 보니까 그 집 막내딸도 수진인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엄마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괴로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그 조그만 애가 물에서 허우적대는 게 보이는데 내 귀에는 자꾸 수진아 수진아 그 소리만 들려. 내 딸이 빠진 것 같았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도 그 순간엔 아무 생각이 안 났어. 그냥 수진이를 꺼내야 한다는 것밖에. 방 안이 조용했어요. 숨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죠.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래서 마음이 갔나 봐.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그 아이가 뛰어다니는 게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 우리 수진이만 할 때인데 하면서 혼자 노는 게 안쓰러워서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고. 그런 아이가 물에 빠졌으니까.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는 후회 안 해.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겨우 숨만 쉬고 있었죠. 회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고가 나고 은인을 찾으려 수소문을 했지. 근데 도우미가 겁이 나서 사고를 축소보고했어. 자기가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갔다는 게 들킬까봐. 그날 온 분들도 업체에서 온 게 아니라 아름아름 알고 온 사람들이라서 기록도 불분명했고,
결국 은인이 임신한 여자분의 왼손에 상처가 있다는 것밖에 알 수 없었어. 그렇게 찾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렀는데 그 빚을 안고 살다가 재단을 만들었지. 그 빚을 세상이라도 갚잔 마음으로. 회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러다 몇 년 전쯤 그 도우미한테 연락을 받았어. 회장님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야 말해주더라고. 그날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이 그 아주머니가 자기 딸 이름이랑 같다면서 잘 챙겨줬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은인한테 딸이 있고 그 딸도 수진이란 거야. 그래서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느끼고 목숨을 걸었구나 라고 알았지. 그때부터 다시 찾기 시작했어. 근데 20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 쉽지가 않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재단 후원 대상자 중에 수진이란 아이가 몇 보이더라고. 회장님이 저를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어요. 이수진, 부친 사망, 모친 만성질환, 극빈층. 처음 후원을 시작했을 땐 그냥 사정이 딱해서 올린 이름이었어. 근데 도우미한테 양심 고백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뛰더라고. 이 아이가 혹시 그분의 딸이 아닐까? 어머니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 아프기 시작한 시기도 사고쯤이랑 딱 맞고 또 이름도 수진이고. 확신은 없었어. 이름이 같다는 것, 시기가 맞다는 것 그것뿐이었어. 증거라고 할 것도 없었지. 근데 혹시나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그때부터 편지에도 그 문구를 넣기 시작했지.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결국 안 사라지더라고. 회장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전 그제야 이해했어요. 후원 편지에 매번 적혀있던 그 문구. 어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이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였던 셈이죠. 혹시 당신 어머니가 내 딸을 살려주신 그 은인이라면 이 감사를 전해달라는 20년간 매번 확신 없이 이름 하나를 붙들고 보낸 한 줄. 그리고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 진짜 이유도 그제야 이해했어요. 엄마, 그래서 결혼도 반대한 거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혹시나 그 집에서 빚 갚으려고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다. 엄마 일 때문에 그런 부잣집에 시집 간 거다. 그게 싫었어. 네 성격에 그걸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내 딸이 동정받는 거 말고 당당하게 사랑받는 거,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였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을 돌아와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옆에 나란히 두 사람이 붙어 앉았죠. 어머니, 그 사람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늘 무표정하던 사람이 눈이 빨개진 채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백하듯 담담히 엄마 앞에서 진심을 털어놨어요. 저는 수진이가 누구고 어디서 사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난 뒤에도 똑같습니다. 이건 빚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은혜를 갚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전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곁에 있고 싶고요. 엄마가 그 사람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전에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요. 그때도 엄마는 이 사람 안에 있는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찾으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진심을요. 그러더니 엄마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말에 회장님이 엄마의 손을 잡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 딸을 살리시면서 아이를 잃고 평생을 병들어 사셨던 거 압니다.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지금껏 살았습니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어깨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딸 같은 애를 어떻게 보고 지나치겠어요. 엄마는 그렁그렁하게 눈물이 찬 얼굴로 웃으셨어요. 그래도 수진이가 잘 자랐다면서요? 네, 잘 자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말에 회장님이 또 고개를 떨구셨어요.
평생 그렇게 꼿꼿하게만 살면서 이렇게 우신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눈물의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전 그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엄마가 아기 옷을 안고 울던 모습과 회장님이 무릎을 꿇던 장면이 떠올랐고, 엄마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내 동생이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잃고 그 슬픔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20년을 살았구나. 모든 게 이어지니까 오히려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롱패딩을 입고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는, 긴 비행을 막 마친 특유의 피로감이 얼굴에 묻어 있었죠. 수진 언니죠? 네? 저 정수진이에요. 준수 오빠 동생이요. 회장님 딸, 곧 저의 시누이가 될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얘긴 그 사람한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며칠 전에 전화하셨어요. 제가 꼭 인사해야 할 분이 있다고요. 그 말을 하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수업이고 시험이고 다 제쳐두고 한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진 씨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한테 전화로 다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연못에 빠진 거, 그때 어떤 분이 저를 구해주신 거, 그분이 임신 중이셨다는 거,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살리면서 아기를 잃으셨다는 거. 수진 씨가 부은 눈을 가리면서 억지로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금방 무너졌어요. 혹시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수진 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엄마는 방에 계셨는데 낯선 손님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누군지 모르시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분이 그 수진 씨야. 어? 회장님 딸. 20년 전에 엄마가 살려준. 말을 채 끝내기 전에 엄마 표정이 바뀌었어요. 천천히 놀람과 떨림과 그리고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수진 씨가 엄마 앞에 섰어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할 말을 잔뜩 준비해 왔을 텐데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보였어요. 입술이 떨리고 눈에 물이 차고 턱이 파르르 떨리고, 그러더니 수진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앞에 엄마의 마르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 씨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손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어요. 말이 끊기고 이어지고를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쏟아냈어요. 저 때문에 아이를 잃으셨다면서요? 저 때문에 평생을 아프셨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도 죄송합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만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그렇게 큰 걸 잃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수진 씨가 흐느끼면서 엄마 손을 놓지 못했어요. 진심 어린 고백에 엄마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수진 씨를 내려다보셨어요. 그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울고 있는 얼굴을 들어 올려서 눈을 맞추셨어요. 울지 마, 괜찮아요. 엄마 목소린 따뜻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잘 컸구나. 엄마가 수진 씨 볼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로 닦아주셨어요.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네, 건강해요. 공부도 잘하고 있고. 네, 그래요. 그거면 됐어. 이렇게 잘 커줘서 나도 고마워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뿌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앞으로 잘 사는 게 갚는 거야. 수진 씨가 그 말에 더 크게 울었어요. 엄마도 수진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마치 연못에 끌어올린 그 아이를 다시 안는 것처럼요. 저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엄마는 손을 뻗어 저를 끌어당기며 안았어요. 한쪽 팔에는 수진 씨를, 다른 팔에는 저를 안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야. 미안한 마음 같은 거 없이. 응, 엄마 그럴게. 그래, 이제 좋은 일밖에 없어. 그리고 결혼식 날이 왔어요. 패백상 위에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가 손수 다 만든 패백 음식이에요. 제가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사서 하자고 했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 딸 보내는데 이건 엄마가 해야지. 그게 엄마예요. 음식이 곧 마음인 사람. 밥을 차리는 것이 사랑의 전부인 사람. 패백상 위에 놓인 음식을 본 회장님이 한 젓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또 우셨어요. 자기 집 만찬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던 그 손, 자신의 딸을 살린 그 손으로 이제 며느리 패백 음식을 차린 거니까요. 저는 울면서 절을 올렸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같이 절을 했고요. 수진 씨는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서 엄마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후원자, 은인, 사돈이라는 관계까지 인연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엄마 덕에 사랑 듬뿍 받는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엔 말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요. 남의 아이를 살리면서 자기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그 일로 평생 아프게 됐다는 사실을 왜 말 안 했냐고 물으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 때문에 짐 지는 꼴은 못 봐. 그게 엄마예요. 자기가 짐을 지면서 딸한텐 그 짐이 안 가게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 뭔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이요.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꼭 그 사람에게 꼭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저희 엄마처럼 밥은 먹었냐는 투박한 표현으로 대신해서라도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